대한항공이 한국 최초 항공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미 1936년 설립된 조선항공사업사라는 민간 항공사가 있었고요. 광복 후인 1948년에는 순수 민간 자본으로 민영 대한국민항공사가 있었습니다. 수요 감소와 환율 상승으로 엄청나게 경영난을 겪고 고생을 하다가 1962년 국영으로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이름도 대한항공공사가 됩니다. 국영이라고 해도 이 자본금 납입도 잘 안 되고 비행기도 제때 못 사고 정비도 잘 못해.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보게 되죠. 이걸 누가 인수할 사람이 없을까? 둘러보니까 다른 재벌들은 다 안 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미국 아메리칸 항공과 합작도 결렬이 돼요. 그러다가 결국 누군가 나타나서 민간 업체가 이 대한항공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조원태 회장의 할아버지 조중훈 씨였는데요. 그렇게 대한항공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왜 그 많은 재벌 중에 조중훈 씨였을까? 이 조중훈 씨, 고 조중훈 회장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조중훈 씨는 1920년생 사업가로 떼돈을 벌어들인 진짜 갑부 중에 갑부였습니다. 인수자금이 그만큼 충분했었다는 거죠. 대한항공 전부터 조중훈 씨는 그럼 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이 당시 조중훈 씨가 만든 회사가 한진 상사였는데요. 지금도 한진 남아있잖아요. 물류 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인천 항만엔 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요. 저는 복구 물자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그 장면을 보고 물자를 서울로 실어 나르기만 하면 뭐가 되지 않겠냐. 운송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945년 전 재산을 털어서 한진 상사를 설립합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했는데 와, 매일매일 사업이 막 쑥쑥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기회를 잘 포착한 거죠.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물자, 사람을 실어 날라야 하는데 큰 회사랑 계약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1956년 수송 계약을 한진 상사랑 하게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성장의 거대한 디딤돌이 됩니다. 이 당시 해외 수송을 하다 보니까 외화를 벌어들인 정말 외화벌이의 최고봉 자리를 찍습니다. 당시 한국 외환 보유고가 2억 4천만 달러인데요. 한진 베트남 수송 사업으로 1966년부터 71년까지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한 개 회사가 엄청나게 외화를 벌어들인 거죠. 그래서 당시 언론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 달러 박스 위에 앉았다. 언론은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한진 조중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갑부 중에 갑부. 1969년 한진 상사가 대한항공공사 운영권을 인수했던 그 해 국세청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명단 이걸 만들었어요. 뭐 세금을 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종합소득 1위가 누구였을까요? 빙고! 바로 조중훈 씨였습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으로는 세계 10위에 오르고요. 화물 수송 실적은 세계 7위에 오릅니다. 무사히 1986년, 88년 올림픽과 아시아게임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대한항공도 특수를 노리게 되죠. 아니, 전 세계에서 한국을 찾아오게 되잖아요. 여기에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까지. 와, 대한항공은 정말로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없는 기업은 없죠. 1997년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환율은 막 뛰고요. 수요는 다 감소하죠. 누가 돈을 쓰면서 지금 외국을 가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업들이 자고 일어나면 도산을 하죠. 대한항공은 이때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일단 유동성 확보가 급합니다.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무너지니까요. 자산 매각도 하고 항공기도 매각을 하고, 근데 항공기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니까 매각을 하고 임차를 하는 방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늘리고 어떻게든 수요 감소를 채워야 되니까 어디다 눈을 돌린다? 예, 승객이 없으면 화물에 집중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또 시장 다각화를 하고 노선도 다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했던 대한항공은요, 외환 위기 속에서도 회사가 오히려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98년 매출도 늘고 당기 순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2,96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해요. 대한항공은 외부 환경에 의한 위기를 몇 번 겪었죠. 오일 쇼크, 금융위기, 팬데믹 등. 근데 진짜 위기는 내부에서 왔습니다. 바로 땅콩 회항. 외국에서는 nut rage라고 하죠. 여기에 가족 간 승계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한마디로 패밀리 문제가 위기로 다가옵니다. 조중훈 선대 회장부터 조양호로 이어지는 엄청난 부의 대물림. 창업자 3세대가 경영진에 직접 나서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회사 내에서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선대 조중훈 시절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막대한 돈을 벌고 한진이 파월 기술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1971년 9월 칼 빌딩 방화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고요. 조양호 2세대죠. 조양호 씨는 탈세,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 이 조양호 씨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 폭행, 장녀 조연아 씨는 그 유명한 이 땅콩 회항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차녀 조현민 씨는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분은 에밀리 조예요. 이제 미국 분인데 항공사 등기이사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등기이사 명단에 6년 동안 등재되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3남매는 검증 없이 입사해서 3년에서 6년 만에 회사의 별인 임원으로 다 승진을 했고요. 무리를 일으킨 뒤에는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고 불법 행위하고 사과하고 그런 다음에 은근슬쩍 다 복귀를 했죠. CNN에서 이 대한항공 집안을 다룬 기사를 내면서 하우스 오브 호러, 공포의 집안이라고 갑질이 뭔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양호 씨가 사망하면서 자녀들끼리 경영권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아시아나를 매각하고 싶은 산업은행이 이 지금의 조원태 회장 편을 들어주면서 아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조연아 씨는 이름을 조승연으로 바꿨고요. 2018년 칼 호텔 네트워크의 등기이사로 복귀했다가 조현민 씨의 물컵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시 물러나기도 했죠. 조연아, 이름을 이제 조승연 씨로 바꾼 이분은 승계 전쟁에서 진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매스컴에서 사라진 상태이고요. 차녀 조현민 씨, 주식회사 한진 디지털 플랫폼 사업 및 마케팅 총괄 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이 성사되면 세계 7위 메가 캐리어 초대형 항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독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지금 14개 국가 중에서 13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미국 당국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이 되면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주요 노선에서 중복 시간대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효율성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운행 시간대를 이제 막 분산 배치해서 소비자가 탑승 스케줄을 좀 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외국인 환승 수요도 더 확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몸집이 커지면 항공기 제작과 임대사와 이 협상력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즉 항공기를 과거보다는 더 싼 값에 들여올 수 있고 또 양사의 이 나눠진 훈련 시설을 공유를 하면서 조종사 양성 훈련도 이 효율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자체 정비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공기 MRO 이 유지 보수 정비에서 경쟁력 강화도 기대가 됩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이런 모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항공사가 통합이 되면 2년 동안은 불편한 통합의 과정, 동거를 거쳐야 됩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시너지 효과가 처음부터 막 잘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는 물론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돌파해야 할 난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두 회사 아래에는 저가 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이 저가 항공 회사들이 또 통합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일부 노선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요. 인력의 구조 조정 문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가 통합해서 원팀을 얼마나 잘 이루고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 자체의 문제는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배구조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겠죠.